여러분, 여기 애지중지 키워낸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더 신경을 쓴 아이라 각별합니다. 편식이 심해서 그나마 잘 먹는 건강한 반찬 찾아서 밥 먹여주고, 주변에 좋은 학군 찾아 이사까지 가서 학교 보내주고, 없는 살림에 기죽지 말라며 용돈 쥐어주고, 취직할 때는 축하한다며 차도 한 대 사줬어요. 몇십 년을 그렇게 열심히 뒷바라지 했는데 어느 날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용돈 좀 더 많이 주세요. 아, 그리고 우리 집 문서 있죠? 그거 제 이름으로 좀 해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수십 년 키워줬더니 고맙다는 말은커녕 더 내놔라니요. 오늘 이야기가 딱 이겁니다. 15년간 32조 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일자리 18만 개를 만들어줬습니다. 논밭뿐이던 시골 마을을 번영하는 산업도시로 바꿔놨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세금 4,300억 원 더 내라. 그리고 내 기술도 다 넘겨줘. 오늘 우리가 다룰 삼성과 베트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성이 왜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선택했는지, 둘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러다 왜 이렇게 사이가 틀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까지 한 호흡에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 시작 전 딱 3초만 시간 내셔서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는 2009년입니다. 그때 베트남은 어떤 나라였는지 아시나요? 연간 1인당 국민소득이 1,100달러 남짓, 한 달 월급으로 치면 월 10만 원이 채 안 되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1977년 새마을 운동 한창이던 시절, 경부고속도로 개통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시골에 아직 초가집이 남아있던 그 시절과 베트남 2009년이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밭이 끝없이 펼쳐진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이 오토바이 한 대 사려고 몇 년을 모아야 했고, 대학을 나와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돈 벌러 떠나던 나라, 그게 2009년의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 삼성전자가 이 나라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대체 왜 베트남이었을까요? 여기서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당시 삼성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생산 거점 기지로 선택한 중국에 공장을 너무 많이 지어놨던 겁니다.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할 것 없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대세였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저렴했던 중국 인건비가 해마다 10%씩 올랐고, 미국과 중국 사이가 점점 험악해지면서 언제 관세포탈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두면 안 되겠다. 당시 삼성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산 기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후보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그리고 베트남. 이 중에서 삼성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이 베트남이었습니다. 왜 베트남이었을까요? 첫째,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쌌습니다. 당시 중국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둘째, 젊은 인구가 많았습니다. 베트남 전체 평균 연령이 30세도 안 됐으니 일할 사람이 넘쳐났다는 뜻입니다. 셋째,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원했습니다. 당시 베트남 정부는 공장 지어주시면 법인세 4년 동안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그 뒤로 9년간은 법인세를 반값만 내시면 됩니다. 라며 삼성 공장 유치에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베트남 법인세가 20%였습니다. 그런데 삼성한테는 4년 면제에 9년 동안 반값. 계산해보면 실제로 내는 세금이 5%도 안 되는 거였죠. 도저히 거절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조건 제시에 삼성이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공장이 들어선 곳은 베트남 북부의 박린성이라는 곳입니다. 하노이에서 차로 30분쯤 거리에 있는 작은 지역인데 당시만 해도 도시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논밭 사이에 마을 몇 개가 흩어져 있던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삼성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6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900억 원입니다. 1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온 동네가 들썩였습니다. 트럭이 줄지어 들어오고 인부들이 몰려들고 공사장 주변으로 식당과 숙소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공장이 드디어 가동을 시작합니다. 삼성이 첫 해에 몇 명을 뽑았는지 아십니까? 약 10,000명입니다. 논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시장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이
하루아침에 삼성 직원이 됐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하는 모습이 동네의 새로운 풍경이 된 겁니다. 월급은 당시 베트남 평균 임금의 2배가 넘었습니다. 거기에 식사 제공, 통근 버스, 기숙사까지. 저 집 아들 삼성 다닌대. 저 집 딸 삼성 붙었대. 이 말이 동네 최고의 자랑이 되던 시절이 열린 겁니다. 박민성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논밭뿐이던 시골의 아파트가 올라가고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커피숍이 생겼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월급을 받으면 밥을 먹고 옷을 사고 집을 구하니까 주변 상권이 덩달아 살아난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삼성 공장 주변 땅값이 몇 년 사이에 10배 넘게 뛰었습니다. 큰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물결이 사방으로 퍼지듯 삼성 하나가 지역 경제 전체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딱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이 박린이란 도시에 그냥 공장만 지은 게 아닙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4년 삼성이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R&D 센터를 베트남에 세웠습니다. R&D가 뭐냐면 연구개발센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두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곳이 공장이라면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고 미래 기술을 설계하는 두뇌가 바로 이 연구개발 조직입니다. 보통 이런 핵심 시설은 본국에 둡니다. 기술 유출 우려도 있고 관리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걸 베트남에 지은 겁니다. 투자금만 2억 2천만 달러. 당시 환율 기준 약 2,300억 규모의 금액을 연구소 하나에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조립이나 해라, 부품은 우리가 갖다 줄 테니까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기술을 가르쳐주고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맡기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베트남은 값싼 노동력만 쓰고 버릴 곳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 거였죠. 여기서 잠깐 15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9년 첫 투자 6억 7천만 달러로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는 타이 웅무 예성에 두 번째 공장을 짓습니다. 이번엔 2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2조 2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누적 투자가 2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약 22조 원 규모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2024년 투자액은 232억 달러까지 늘어나며 31조 원대, 사실상 30조 원을 훌쩍 넘는 초대형 투자 규모로 커지게 됩니다. 3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약 61조 원입니다. 삼성이 베트남 한나라에 쏟아부은 돈이 우리나라 국방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고용 규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계열사가 베트남에서 직접 고용한 인원이 약 16만 명입니다.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합치면 18만 명이 넘습니다. 박민성 하나에서만 삼성 관련 일자리가 4만 5천 개입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군 단위 인구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수출 기여도는 더 놀랍습니다. 2024년 삼성 베트남의 수출액이 544억 달러입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14%를 삼성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해외에 물건을 팔아서 버는 돈, 그중 거의 7개 중 하나는 삼성이 벌어다 주는 겁니다. 한국 기업 전체로 범위를 넓혀보면 규모가 더 큽니다. 한국의 베트남 누적 투자가 약 920억 달러인데 이게 베트남 GDP의 20%에 해당합니다. 한나라 경제의 5분의 1이 한국 기업, 그 중에서도 삼성에 달려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베트남 경제가 한국 기업, 특히 삼성에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의문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투자가 계속 늘고 서로 사이가 좋았는데 도대체 왜 문제가 생긴 걸까? 삼성은 저렴한 인건비와 생산 비용으로 돈을 벌고 베트남 또한 일자리 생기고 완벽한 동반자 관계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딱 15년간은 정말 좋았습니다. 삼성 회장이 베트남 총리를 만나면 악수하며 웃고 베트남 총리가 한국에 오면 삼성 공장부터 방문하고 서로를 전략적 동반자라고 부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관계일수록 기대가 커지는 법입니다. 기대가 커지면 서운함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15년간 쌓아올린 신뢰에 첫 번째 금이 간 건
2023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게 있습니다. 생소하실 수 있으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여서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앞으로 대기업한테는 최소 15% 이상 세금을 걷자. 어느 나라든 15% 밑으로 깎아주지 말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OECD라는 국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모여서 경제 규칙을 정하는 곳에서 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발효했습니다. 왜 이런 규칙이 생겼냐면 그동안 각 나라들이 외국 기업 유치하겠다고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깎아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오면 세금 5%만 내면 돼. 우리는 3%만 받을게.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 정작 세금은 제대로 못 걷고 나라 살림만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최소 15%는 받자고 합의를 본 겁니다. 문제는 베트남이 삼성한테 약속했던 세율이 5%도 안 됐다는 겁니다. 4년 면제, 9년 반값 기억하시죠? 그 파격적인 조건 말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이 약속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베트남이 15% 미만으로 세금을 받으면 그 차액을 한국 정부가 대신 걷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15%를 채워야 하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걷지 왜 한국한테 줘? 라고 생각한 거죠. 2024년 베트남이 삼성한테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4,300억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2024년 사업보고서에 직접 기재한 숫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 국제 규칙이 바뀌었으니 어쩔 수 없지 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도 이 정도는 예상했을 겁니다. 규칙이 바뀌었으니 따르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약속을 하나 했거든요. 세금을 더 걷는 대신 보조금으로 보상해주겠다. 세금은 15%로 올리되 연구개발 지원금이나 인프라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는 돈이나 받는 돈이나 결국 비슷해지니까 이 약속만 지켜지면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됐습니다. 보조금 지급 계획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세금은 이미 냈는데 돌려받기로 한 돈은 감감무소식인 겁니다. 언제 주실 건가요? 물어봐도 검토 중입니다.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인도의 대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인도 역시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게 되었고 똑같이 15%를 적용했으나 인도는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세금을 올리는 동시에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바로 확정했습니다. 세금은 15% 내라. 대신 생산 보조금으로 이만큼 돌려주겠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규칙을 적용하면서도 대응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베트남은 일단 세금부터 내라. 보조금은 나중에 검토하겠다였고 인도는 세금 올리는 만큼 보조금도 같이 준비했다 였습니다. 여러분이 기업 경영자라면 어느 쪽이 더 믿음직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4,300억 원 청구서가 날아온 그해 베트남에서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베트남 북부 지역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40도를 넘나들면서 에어컨 사용량이 폭증했고 전력 수요가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베트남 전력청이 내린 결정은 단순했습니다. 공장 전기를 끊는 겁니다. 가정용 전기는 최대한 유지하되 산업용 전기를 제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예고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기계를 돌리려는데 갑자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전됩니다 라는 통보도 없이 그냥 갑자기 끊겼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며칠씩, 어떤 날은 하루에 몇 번씩 끊기고 들어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일반 공장도 힘들었겠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장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공정은 한 번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서 돌아가야 하고 전기가 1분만 끊겨도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춥니다. 그 순간 만들고 있던 제품은 전부 불량품이 되고 다시 가동하려면 장비 점검부터 환경 세팅까지 몇 시간 걸립니다. 그런 공장에 예고 없이 전기를 끊어버린 겁니다. 당시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생산 라인이 멈추고 만들던 제품이 전부 불량 처리되고 납품 일정이 줄줄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거래처에 죄송합니다.
납기가 지연됩니다 라고 연락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품질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납기 즉 신뢰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물량을 맞추는 것. 이게 제조업의 생명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을 9월에 출시한다고 발표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품 업체들은 애플의 예정된 날짜까지 물량을 전부 납품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전 세계 출시 일정이 틀어지게 되고 한번 납기를 어기면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으면 다음 계약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전력난을 핑계로 예고도 없이 전기가 끊긴 거죠. 삼성 입장에서 이건 단순히 더운 여름에 전기가 부족했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베트남이라는 생산 기지를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느냐? 그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진 겁니다. 베트남 정부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사과는 있었습니다.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개선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전력망을 보강하겠다는 계획 없이 다음 여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만 남긴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시기에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삼성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트남에서 이렇게 오래 사업했으면 이제 기술 좀 넘겨라. 베트남 기업들도 배울 수 있게 해달라. 표면적으로는 기술 협력이라고 했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쌓아온 핵심 기술을 내놓으라는 요구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대적인 세무조사까지 들어왔습니다. 물론 세무조사 자체는 어느 나라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기와 강도였습니다. 4,300억 원 세금 추가 부담, 예고 없는 전력 차단, 기술 이전 요구가 동시에 쏟아지는 와중에 세무조사까지 들어오니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를 압박하려고 작정했구나 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삼성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에 32조 원을 쏟아부었고 15년을 함께 했습니다. 16만 명을 고용하고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18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떠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계속 사업을 해도 되는가? 아니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는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 온 겁니다. 마침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젊은 인구와 거대한 내수시장, 그리고 제조업 유치를 적극 밀어붙이던 국가, 인도였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14억 명,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가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14억 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이들이 앞으로 스마트폰을 사고 TV를 사고 가전제품을 살 겁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 이보다 매력적인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인도 정부는 제조업 유치에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정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도에서 만들자, 인도를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전 세계 기업들에게 인도로 오라, 우리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인도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건 이런 배경에서였습니다. 인도 정부가 삼성에게 제시한 조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인세 15%, 글로벌 최저 한세 기준에 맞췄습니다. 여기까지는 베트남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달랐습니다. 생산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공장 부지도 제공하겠다. 전력과 용수 비용도 할인해주겠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구체적인 금액과 일정을 명시했습니다. 베트남이 보조금은 나중에 검토하겠다며 시간을 끌 때 인도는 여기 계약서다, 사인하면 바로 시작이다 라고 한 겁니다. 전력 문제는 어땠을까요? 인도도 전력 사정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삼성 공장이 들어설 지역에 별도의 전력망을 구축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반 가정용 전기와 분리해서 산업용 전기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베트남에서 겪었던 예고 없는 단전 사태를 인도 정부도 알고 있었던 거고 그 불안을 해소해주겠다고 선제적으로 나선 겁니다. 기술 이전 요구는 어땠을까요? 인도 정부는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삼성이 원하면 현지 인력을 교육시켜라. 우리가 비용을 지원하겠다.
기술을 빼앗는 게 아니라 삼성이 필요로 하는 숙련공을 함께 키우자는 거였습니다. 강압이 아니라 협력의 자세였습니다. 2024년 삼성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노이다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공장을 확장하고 새로운 생산 라인을 추가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남부 타밀나두주 첸나이 공장에도 약 1,7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삼성만 움직인 게 아닙니다. 애플도 인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폰 생산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삼성의 경쟁사들도 하나둘 인도행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의 축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을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닙니다. 32조 원을 투자하고 15년을 함께한 관계를 하루아침에 끊을 수는 없습니다. 베트남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16만 명의 직원들도 그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는 인도로 가고 생산 물량도 조금씩 인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올인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분산이다. 라는 신호를 삼성이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공급망 다변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않겠다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문제가 생기면 인도에서 메우고, 인도에서 문제가 생기면 베트남에서 메운다. 어느 한 나라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 나눠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문제는 베트남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차지하던 비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4%를 삼성 혼자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고용 16만 명의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18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삼성에 달려 있었습니다. 박릴성이라는 도시는 경제의 70%가 삼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앞으로는 인도에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당장 공장 문을 닫는 건 아니지만 신규 투자가 줄어들고 생산 물량이 조금씩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가 줄어들고 협력업체 매출이 줄고 지역 상권이 위축됩니다. 삼성이라는 엔진이 약해지면 그 엔진에 기대어 돌아가던 모든 톱니바퀴가 함께 느려지는 겁니다. 베트남 정부도 이제야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베트남 정부가 삼성 측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죠. 하지만 삼성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15년 전 베트남이 손을 내밀었을 때 삼성은 곧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의 빠른 결정과 지금의 짧은 대답 사이에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달라진 건 조건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32조 원을 투자하고 1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15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 사이 베트남은 가난한 농업 국가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올라섰고 삼성은 그 성장의 엔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끊기고 세금 청구서가 날아오고 기술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한두 번이라면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만큼 환영받지 못합니다. 라는 신호 말입니다. 지금 베트남 경제는 숫자상으로는 멀쩡합니다. 2025년 경제 성장률 8%, 외국인 투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장들도 돌아가고 수출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 5곳 중 한 곳이 2, 3년 내에 베트남을 떠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짐을 싸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이 떠나는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내일이 불안해서입니다. 오늘 약속한 게 내일 지켜질지, 올해 적용된 규칙이 내년에도 유효할지, 그 확신이 없으면 기업은 머물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제도적 신뢰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나라인가?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해서 기업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 혜택이 10년, 20년 뒤에도 유지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기업이 사업성을 검토하고 옮길 수 있습니다. 저임금만으로 기업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임금은 어디서든 오를 수 있고 더 싼 나라는 언제든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베트남이 놓친 건 삼성이라는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을 통해 쌓아온 믿을 만한 투자처라는 평판, 그게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인도는 어떨까요?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됐을 때 인도는 베트남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세금도 올리고 보조금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땅을 내주고 인프라를 깔아주고 10년 동안 이 조건을 바꾸지 않겠다고 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인도가 삼성에 건넨 건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삼성은 그 확신을 믿고 인도에 13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짓고 제2의 전성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도가 정말 약속을 지켰을까요? 현실은 또 한 번 충격적입니다. 2025년 인도 세무당국이 삼성에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8,800억 원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장에서는 내 자식도 채용해라는 황당한 요구를 내건 파업이 37일간 이어졌습니다. 부품을 만들 공장이 없어서 수입해왔더니 왜 인도 부품 안 쓰냐며 관세 폭탄을 때렸습니다. 베트남을 떠나 인도로 갔더니 거기엔 더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베트남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인도가 답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대규모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도 신뢰 없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업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2배의 조건을 내걸어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15년 전 삼성은 베트남을 믿고 32조 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흐른 지금 그 믿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희망이라 믿었던 인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을 완전히 떠날지, 인도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곳을 찾아 떠나야 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신뢰는 쌓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흔들리는 순간은 놀라울 만큼 짧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트남이 다시 삼성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걸까요? 그리고 인도는 정말 삼성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잠깐 언급한 인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13조 원을 쏟아부은 삼성이 인도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들, 8,800억 원 세금 폭탄, 일자리 세습 요구, 파업, 부품 없는 공장의 비극. 그런데도 삼성이 인도를 떠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까지 베트남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